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도시의 심장 박동마저 희미해지는 이 시간,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당신을 위해 어둠 속의 시선, 고요 속의 발소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의 고독한 시간을 서늘한 이야기들로 함께 채워나갈 박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대부분 야간 근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텅 빈 공간을 홀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때때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이나 등골 오싹한 불안감과 마주치곤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인간의 뒤틀린 악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어떤 존재가 남긴 희미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긴장감과 어둠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그 알 수 없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동요하는 상태라면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극적인 공포나 충격적인 묘사보다는 스며드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무게가 당신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주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와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도록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학생 시절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대형 자재 창고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준호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텅 빈 거대한 창고 안에서 한 동료가 겪고 있던 공포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에게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준호 씨의 기억을 따라 그날 밤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던 파주의 낡고 거대한 창고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동료의 불안한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박슬기가 여러분과 함께할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 이준호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범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동료의 공포를 목격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묘하고 서늘한 기억으로 변해버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대학생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대형 건축 자재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근무 시간은 주로 대학 수업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지만 가끔은 마감 시간인 밤 10시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불빛이 희미한 거대한 창고 안을 홀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철물과 목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높다란 선반들 사이를 말이죠. 그 고요함은 때로는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적막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가 주로 담당했던 구역은 조명기구 코너와
페인트 코너 사이, 손님들의 발길이 비교적 뜸한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마감을 앞두고 늦게까지 남아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계산대에서 일하는 한 동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조용하고 예쁜 인상의 한소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늘 예의 바르고 기계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준호 씨는 그것이 하루 종일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짓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미소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소희 씨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두 손에는 반품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불안한 듯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다가와 혹시 자신이 반품된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동안 함께 걸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그녀답지 않은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네, 그러죠.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준호 씨는 어색함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소희 씨는 불안한 듯 슬쩍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가게에 드나들었는데 아무래도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그 말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근무 시작할 때부터요. 네. 제가 출근하고 1시간쯤 뒤에 처음 왔었고 그 뒤로도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요. 오늘만 해도 벌써 5-6번은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계산대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가끔은 시시콜콜한 말을 걸거나 몇 시에 퇴근하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씨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소희 씨에게 보안요원에게 알렸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미 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트의 보안요원들은 의욕 없는 중년 남성 2명뿐이었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뒤편 흡연 구역이나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사용했습니다. 소희 씨가 그 남자를 2번이나 지목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그를 놓쳤다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소희 씨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둘이서 시시한 농담이라도 나누며 함께 있으면 그 남자도 더 이상 접근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반품 바구니를 들고 창고 안쪽 텅 빈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이준호 씨는 불안해하는 한소희 씨의 곁을 지키며 반품된 물건들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함께 창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마감을 앞둔 거대한 자재 창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만이 휑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반품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 페인트 롤러, 그리고 이름 모를 공구들. 준호 씨는 내내 소희 씨 곁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선차에 주변 통로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의 창고는 거의 버려진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낡은 형광등이 윙 하는 소리를 내며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가끔씩 그의 허리에 찬 무정이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려올 뿐 완벽한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모든 작은 소리들을 더욱 크게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를 보았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목재 선반 뒤편에 몸을 반쯤 숨긴 채 통로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데크에 박을 나사를 고르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한소희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체격이 아주 다부졌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이 잠기지 않는 바람막이 점퍼 아래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 씨보다도 키가 커 보였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미세하게 경련이 이는 듯한 아주 기묘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준호 씨와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소희 씨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쪽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곧 마감 시간이라서요. 그것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 떠나라는 의미를 담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게 빤히 준호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서가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가 옆을 돌아보자 소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시선을 느낀 그녀는 힘겹고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남은 반품 물건들을 정리했을 뿐이죠. 준호 씨는 소희 씨를 가게 앞 계산대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가 퇴근 카드를 찍을 때까지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희 씨에게 차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입구 바로 앞 가로등 아래에 주차해 두었으니 혼자 갈 수 있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후 준호 씨 자신도 퇴근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역에 몇 대의 차가 모여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단 한 대의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주차장 맨 끝. 가로등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세워져 있는 낡은 세단 한 대. 일반적인 손님의 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외진 곳에 너무나도 의심스럽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멀고 어두워서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차가 누구의 것인지를. 준호 씨는 서둘러 자신의 채에 올라탔고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룸미러로 그 낡은 세단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을 때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짙은 어둠 속에 웅크린 채로 말입니다. 이준호 씨는 그날 밤
주차장 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낡은 세단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소희 씨의 겁에 질린 얼굴과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그 낯선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예감은 다음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가 막 근무를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한소희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가 저를 따라왔었어요. 준호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주차장 끝에서 보았던 그 수상한 세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 씨는 그가 그 차 안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가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내내 룸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한 쌍의 헤드라이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차는 몇 블록이 지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추월하지도 뒤처지지도 다른 길로 꺾어지지도 않은 채 그저 유령처럼 그녀의 차를 따라붙을 뿐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도 잘 모르는 좁은 골목길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차는 좁은 골목길까지 따라오지는 못했고 그녀는 구불구불한 동네 길을 몇 바퀴 돈 뒤에야 겨우 그 차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준호 씨에게 방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 후로 한소희 씨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했지만 사실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공포에 질린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준호 씨의 마음속에 깊은 무력감과 찝찝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희 씨가 매니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은 아마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테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저 평소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던 그 낡은 가게에서 묵살된 또 하나의 사소하지만 불쾌한 사건으로 치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할 때면 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창고의 어두운 통로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선반 뒤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에게 그 사건은 단순히 한 동료가 겪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집요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스토커는 결국 누구였을까요? 그는 그저 소희 씨에게 흑심을 품었던 평범한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희 씨가 그만둔 후 그는 더 이상 그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단지 목표물을 잃고 떠나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그 차갑고 집요한 시선을 던지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마 아무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준호 씨가 파주 자재 창고에서 겪었던 그날 밤의 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선이 주는 공포와 함께 인간의 집요한 악의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무력감과 불안감은 어쩌면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오랫동안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텅 비고 넓은 가게 안에서의 공포도 이럴진데, 만약 낯선 손님과 단둘이 갇히게 되는 공간이 움직이는 자동차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긴장감은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밤 두 번째 이야기는 수원에서 오랜 시간 야간 택시를 운행해온 박철수 씨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그는 수많은 밤 손님들을 태우며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지난 겨울에 만났던 한 손님만큼은 그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손님과의 짧지만 길었던 야간 운행은 그에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질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는 몇 년째 주로 야간에만 택시를 운행해온 베테랑 기사입니다. 밤 시간은 아무래도 손님들의 팁이 더 후한 편이고 도로도 한산해서 운전하기 수월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대학생들부터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과묵한 손님, 그리고 때로는 어딘가 수상쩍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야간 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지나갔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날 밤의 손님만큼은 그의 운전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도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어쩌면 이렇게 말로라도 풀어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밤 새벽 2시 30분을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수원 시내 한 주요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 호출앱을 켜둔 채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앱에서 호출 알림이 울렸습니다. 픽업 장소는 약 5분 거리에 있는 도시 외곽의 낡고 반쯤은 문을 닫은 듯한 상가 근처였습니다.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으슥한 곳이었죠. 그가 호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길게는 한 남자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가방 하나 들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평범하지 않다고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택시 부르신 분 맞으신가요?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뒷좌석 문을 열고 채 올라타더니 아주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접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목적지를 묻자 남자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주세요. 돌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목적지 주소나 하다못해 동네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손님, 택시기사에게 이것은 이미 일종의 위험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일단 그가 술에 취했거나 혹은 지리에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그의 택시는 도시의 북쪽, 점점 더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따금씩 남자는 여기서 좌회전이요 혹은 계속 직진하세요 같은 아주 짧고 모호한 지시만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작은 대화의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혹시 퇴근하시는 길이신가요? 하고 말을 건네 보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철수 씨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도 태우고 가는 듯한 그런 기묘하고도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약 20분쯤 지났을까. 그들은 이미 도시의 불빛이 거의 사라진 낡은 공장 건물들과 버려진 창고들만이 드문드문 보이는 황량한 공단 지역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한밤중에는 그 누구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찾아오지 않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낯선 손님은 대체 왜 이런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철수 씨의 등줄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외곽의 황량한 공단 지역 깊숙이 들어온 박철수 씨의 택시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드문 그곳에서 낯선 손님은 여전히 아무런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낡은 창고 건물들 사이, 인적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철수 씨는 차를 세우고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가 목적지이신가요? 손님은 한동안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수 씨의 질문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 침묵이 너무나도 길고 무겁게 느껴져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 마침내 손님이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단조로움과는 달리 어딘가 감정이 실린 듯 했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게 있을 때 여기 오곤 했죠.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려 룸미러를 통해 철수 씨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마치 철수 씨를 관통하여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철수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그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왔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철수 씨는 그의 차가운 숨결이
자신의 귓가에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비밀이라도 속삭이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여기서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애써 마른 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뭐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섣불리 손님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다시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에서 내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무릎 위에 올린 자신의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은 또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앞뒤도 맞지 않았고 도무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죠.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조용해지더군요. 그것이 철수 씨를 향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그의 머릿속 생각을 읊조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이 오히려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철수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손님, 미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 머무르시려거든 제가 근처 주유소나 좀 더 안전한 곳에 내려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만 그 말을 듣자 손님의 고개가 휙 하고 철수 씨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옥타브는 낮아진 듯 위협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떠나길 바랍니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자신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인적 없는 공단 지역 막다른 길, 그리고 차 안에는 분명 정상이 아닌 이 낯선 남자와 단둘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터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싸늘한 질문과 번뜩이는 눈빛 앞에서 박철수 씨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그저 이 시간이 이런 곳은 너무 위험해서 그럽니다. 어디든 필요하신 곳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최대한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철수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 철수 씨는 자신이 혹시라도 코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손님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짓는 듯한 차갑고도 의미심장한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기사님은 혹시 이체 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을 태운 적은 없고요. 손님의 그 알 수 없는 질문에 철수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더욱 세차게 방망이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의 기어를 다시 주행 상태로 바꾸고 아주 천천히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거나 큰 길로 나가면 스스로 내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손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오래전 추억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교훈을 가르쳐준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어둡고 비밀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결국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폭력 묘사 없이도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철수 씨의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손님이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건 듣지 않으려 하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세포가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라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모퉁이를 돌자마자 조금 더 밝고 인적이 있는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이 기묘한 손님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신용을 하더니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 손님, 죄송하지만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요. 저기 주유소에서 잠깐 주유만 하고 가도 괜찮으실까요?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손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가 주유소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한 선택이군요. 그 말이 비아냥거림인지 아니면 정말 칭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유기 옆에 차를 세우고 엔진은 켜둔 채에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채서 내렸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그는 곧장 계산대로 다가가 점원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차 좀 이상한 손님이 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럽니다. 여기서 경찰에 신고 좀 해도 될까요? 점원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배비를 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창밖에 자신의 택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택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낯선 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주유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철수 씨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 심지어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보여주며 협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혹시 그가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본 것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지만 철수 씨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철수 씨에게 그날 밤은 더 이상 운행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차를 주차하고도 1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어두운 차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만약 그 주유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무언가를 계획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를 겁주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남자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압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풍기던 그 싸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지나갔던 공단 지역을 운행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룸미러를 좀 더 자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낯선 동승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택시에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박철수 기사님의 이야기는 움직이는 밀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낯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숨막히는 공포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손님이 주유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지막 장면은 그가 정말 평범한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죠. 하지만 때로는 텅 비어 있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식을 탐구하는 고요한 공간 역시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이야기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야간 사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유진 씨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환경에서 약간의 추가 수당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야간 근무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그 깊은 정적이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최유진 씨는 당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학교, 중앙도서관이 시범적으로 24시간 개방 모델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의 공부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 조용함을 좋아했었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밤의 도서관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잠든 채 늘어선 높다란 서가들은 깊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텅 빈 열람실에는
형광등의 낮은 소음만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가끔씩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이 남아있기도 했지만 새벽 2시가 넘어가면 그 거대한 공간에는 보통 유진 씨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지런히 밀어넣었던 열람실 책상 의자가 다음 순찰 때 보면 살짝 빼어져 있거나 반납된 책들을 담아두는 카트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놓아둔 자리가 아닌 다른 통로에 덩그러니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껐다고 생각했던 역사서가 구역의 불이 다음 순찰 때 보면 다시 켜져 있는 일도 있었죠. 유진 씨는 처음에는 그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옮겼거나 혹은 자신이 깜빡 잊고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값싼 인스턴트 커피로 겨우 잠을 쫓으며 버티다 보면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안내 데스크 위에 분명히 놓아두었던 업무용 클립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 엉뚱하게도 분실물 보관함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십진분류법 KDC에 따라 꼼꼼하게 정리해두었던 책들이 불과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그 모든 현상들이 단순히 어수선한 느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한 게임을 하듯 그녀 자신이 알아채주기를 바라며 일부러 벌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무도 없는 빈 도서관을 향해 재미있네요. 선배님 하고 혼잣말을 내뱉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도서관은 그저 깊은 침묵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직원용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불과 5분 남짓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 의자 등바디에 걸어두었던 그녀가 아끼던 회색 카디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분실물 보관함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전의 그 어떤 자잘한 사건들보다도 더 큰 충격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제자리 없는 물건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불쾌하고도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일들은 그저 기이하다 정도로 넘길 수 있었지만 카디건의 실종은 그녀로 하여금 이 도서관에 정말로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가 자신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처음으로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진심으로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최유진 씨의 카디건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도서관의 야간 근무를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분실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 씨는 밤새 뒤척인 탓에 퀭한 얼굴로
관장님 혹은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있었던 카디건 분실 사건과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자잘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좋으니 CCTV 영상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무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점점 예민해져서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속에 담긴 광경은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유진 씨가 안내 데스크를 떠나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 모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약 30초쯤 지났을까, 저 멀리 비문학 서가 끝, 평소에는 불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한 남자가 프레임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서 미동도 없이 유진 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아주 느리고 신중한 걸음걸이로 똑바로 안내 데스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유진 씨의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카디건을 집어들고는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서가 깊숙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유령의 움직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유진 씨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도서관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즉시 심야 시간대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 중 그 누구도 영상 속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역시 그가 강제로 침입했다거나 유진 씨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간단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다시 연락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자신의 카디건을 가져갔던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도서관의 모든 구역불을 환하게 켜두었고 주머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작은 커터칼을 넣고 다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서가를 한번 둘러보는 습관도 생겼죠.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우연한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잠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신의 책상 한가운데에 이전에는 없었던 하얀색 카드 한 장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카드처럼 생겼지만 그녀의 것도 아니었고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바코드만 찍힌 새하얀 카드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도서관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 씨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이 건물 안에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을 지켜보며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카드는 마치 그 존재가 남긴 일종의 명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웠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조명을 켜둔 채 잠금 해제된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제발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도서관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층에서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삐걱거리는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경 유진 씨는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기 위해 뒤쪽 위인전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책수레를 밀고 막 서가 모퉁이를 돌려던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금속성의 무언가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흘렀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책수레를 앞으로 밀며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안내 데스크 위에 놓아두었던 커터칼이었습니다. 칼날이 활짝 펼쳐진 채로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도 떠나가는 기척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이 그곳에 두지 않은 물건이었고 그것은 방금 전까지 아무런 소리 없이 자신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누군가가 다가왔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유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열쇠를 움켜쥐고 직원 휴게실 문을 거칠게 닫고는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백지위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도서관 안에 있으며 자신이 혼자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게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책상 밑에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서관 전체를 수색하는 동안 유진 씨는 여전히 사무실 안에 잠긴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곳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커터칼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며칠 전 사라졌던 카디건과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정체 모를 도서관 카드 역시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CCTV 속의 그 남자, 그 사건 이후 경찰은 도서관 측에 보안 강화를 권고했고 야간 근무에는 추가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다시는 그 도서관의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주간의 사전 통보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진 씨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도서관에 드나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특별한 출입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교대 근무 시간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무단 침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온 누군가의 소행이었고 그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녀는 아마 평생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최유진 씨가 들려준 도서관의 숨은 시선에 대한 오싹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밤 고요한 밤, 수상한 그림자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깨어 공간을 지켜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 야간 근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기 다른 형태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침착하고 계산된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의 공포는 귀신이나 유령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CCTV가 꺼진 것을 확인하며 돈을 빼앗고도 유유히 가게 안을 배회하는 그 대담함과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된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 그가 마음을 바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나버린 행동은 그가 원래 무엇을 계획했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상상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택시기사 박철수 씨가 겪었던 이야기는 움직이는 밀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낯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숨 막히는 공포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목적지 없는 손님, 황량한 공단 지역으로의 야간 운행, 그리고 차 안을 가득 채웠던 그의 섬뜩한 속삭임들. 여기서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아느냐는 그의 질문은 단순한 말을 넘어선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기지를 발휘해 주유소에서 탈출하고 그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결말은 어쩌면 그가 정말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야간 근무를 했던 최유진 씨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압박과 스토킹에 가까운 기이한 현상들이 한 개인의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진 스웨터, CCTV 속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남자의 모습,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낯선 도서관 카드, 그리고 바로 등 뒤에 놓여있던 커터칼까지,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유진 씨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그녀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존재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이 세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야간 근무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포의 본질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악의에서, 어떤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에서, 또 어떤 것은 그 둘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일상의 공간이 밤이라는 시간의 장막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개인의 취약성과 고립감은
그 어떤 공포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수상한 그림자는 바로 이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쉽게 묵살당하는 기묘한 경험들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밤 함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그저 무서운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또 다른 이면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밤은 인간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의 그림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현대적인 일터에서 마주치는 불안한 만남에 집중했지만 우리의 땅에는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어느 밤에는 산과 숲으로 눈을 돌려 오래전 전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거나 깊은 비극이 서린 장소에 묶인 귀신들의 애달픈 울음소리를 들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거나 전해 들으신 또 다른 기묘한 사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밤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긴장감을 남기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네요. 부디 당신의 공간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위안을 찾으시길,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고요함이 진정으로 그 어떤 수상한 그림자도 없이 온전히 평화롭기만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어둠 속의 시선과 고요 속의 발소리를 찾아 떠날 그날까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 수상한 그림자의 박슬기였습니다.